최근 해외 과학기술 매체들이 내놓은 분석 보고서가 조용히 올라왔을 때 한국 연구자들뿐 아니라 방산업계까지 긴장했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이번엔 미사일도 아니고 전투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해외 전문가들이 한국발 연구 성과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열을 올렸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한국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1500도급 초고온 공정을 500도 이하로 끌어내렸다는 사실이 국제학계 전체를 뒤흔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공되는 주인공은 꿈의 신소재로 일컫는 그래핀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유럽의 분석기관은 이 데이터를 보자마자 바로 계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SiC 기판을 1500도 이상에서 구워야만 나오던 그래핀을 한국이 500도 이하에서 그것도 수초 내에 형성시키는데 성공했다는 것은 반도체 공정의 판도를 거꾸로 뒤집는 사건이었습니다. 해외 매체들은 이 기술이 단순한 소재 혁신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전력 반도체, RF 소자, 군사용 고출력 전자장비의 단가를 재편할 신호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국이 지금 만들고 있는 K방산 플랫폼 대부분이 고출력 반도체를 기반으로 운용된다는 점까지 언급되면서 국내 방산 커뮤니티도 술렁였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특히 유럽의 분석팀들이 가장 먼저 체크한 부분이 SiC 기판의 재사용 여부였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SiC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반도체 기판 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고 미군이 쓰는 고출력 레이더, 전자전 장비, 고속통신 장비에도 들어가는 귀한 소재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1500도 공정 때문에 표면이 거칠어지고 두께가 불균일해져 수십만 원대 고가 기판을 한번 쓰고 폐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연구팀이 개발한 500도 이하 저온 그래핀 공정은 기판의 원자 단위 매끈함까지 유지되면서 수차례 재사용이 가능해진다는 점이 외신 분석의 핵심이었습니다. 해외 매체들은 한국이 이번 실험에서 실리콘 카바이드 위에 단결전급 그래핀을 단층에서 다층까지 자유롭게 조절해 수초 만에 형성시킨 부분을 특히 강하게 주목했습니다. 미국 소재 전문지는 니켈 촉매를 도입하는 방식이 에너지 장벽을 크게 낮춰 그래핀 재배열을 안정화시킨 과정이 군용 고출력 반도체 제조와 직결된 혁신이라고 평가했고 한국 언론도 이 연구가 기존 고온 공정의 구조적 한계를 한 번에 무너뜨렸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해외 분석은 여기서 더 깊어졌습니다. 차세대 전력 반도체인 GaN과 ALN 방막을 저온 방식으로 형성한 뒤 이를 스티커처럼 통째로 떼어내는 2D 에피택시 공정이 가능해졌다는 대목에서 해외 기술자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공정은 지금까지 미국과 일본조차도 극도로 제한된 환경에서만 일부 실험적으로만 성공했던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 연구팀은 기판 표면을 거의 손상시키지 않은 상태로 고결정 방막을 형성한 뒤 그대로 이종 소재 위에 집적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해외 전문가들은 이 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GaN 기반 고출력 레이더나 전자빔 장비 제작 단가가 최대 40% 이상 하락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한국에선 이 기술을 기반으로 군사용 고출력 모듈의 국산화를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까지 이어졌습니다. 해외 매체는 한국이 이번 실험을 통해 고온 공정을 완전히 대체할 가능성을 보여줬다. 군용, 산업용 반도체 시장의 질서를 재편할 변수라고 전했고 국내 언론은 미래 전력 반도체 제조비 절감의 직접적인 해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해외 분석을 종합하면 한국이 이번 연구에서 보여준 핵심은 세 가지로 귀결됩니다. 첫째, SiC 기판을 소모품이 아니라 재사용 가능한 자산으로 만드는 기반 기술 확보한 것입니다. 둘째, 단층부터 다층까지 그래핀 두께를 수초 단위로 통제하는 저온 기반 제조 공정에 세계 최초 실증한 것인데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기존 고온 공정이 절대 넘을 수 없던 결함과 거칠기 문제를 제거해 고성능 GaN과 ALN 반도체의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린 점입니다. 이 모든 결과가 단순한 연구실 이벤트가 아니라 한국 방산과 반도체 산업 전체의 비용 구조, 개발 속도, 자율성을 통째로 바꿔버릴 잠재력을 지닌 사건이라는 겁니다. 해외 매체들도 이 점을 즉시 포착했고 이를 한국의 차세대 전력 기술의 분기점으로 규정하면서 보도했습니다. 이런 분석이 나오자 국내 방산업계는 질문 하나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술이 실제 무기체계로 연결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라며 한국 기술자들조차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반전이 벌어진 셈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해외 분석팀이 두 번째로 눈여겨본 지점은 이번 기술이 기존 반도체 장비 구조를 완전히 다시 짤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고성능 GAN 반도체 공정은 1500도 이상의 고온을 견디는 장비를 따로 구축해야 했고, 이 설비는 유지보수 비용만 해도 매년 수십억 원대가 들어가는 고비용 구조였습니다. 또 이 때문에 생산성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한국 연구팀이 보여준 500도 이하 저온 공정이 산업 전반에 확대되면 고온 장비의 필요성이 크게 줄어들어 반도체 장비 투자 비용 자체를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해외 기술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공유됐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장비 투자 부담 때문에 GAN 시장 진입을 꺼렸던 국가들에게 실질적으로 판도를 바꿀 요소였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은 특히 한국의 저온 방식이 기존 고온 장비보다 온도 편차가 작아 품질 편차가 줄어든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온도 오차는 GAN 방막 두께를 흔들리고 그 결과 고주파 소자의 출력이 들쭉날쭉해집니다. 그런데 저온 공정에서는 온도 제어가 쉬워 방막 균일도가 훨씬 안정적이라는 점이 검증됐고, 이 변화가 군사용 고주파 송수신 모듈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유럽 분석팀은 여기서 더 나아가 저온 그래핀 기반 방막이 향후 전자빈 무기나 첨단 센서의 열적 안정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부분까지 언급했습니다. 기존 무기 체계에서는 출력이 올라가면 발열이 급격히 증가해 장비의 수명과 정확도에 악영향을 줬는데, 새로운 방막 구조에서는 발열 자체가 줄어 전력 효율이 눈에 띄게 개선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군의 장비들이 장시간 작전에 최적화된 이유가 이미 높은 전력 관리 기술에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 해외 군사 분석가들은 이번 기술이 그 구조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또 다른 분석 포인트는 이 기술이 가져올 소재 국산화의 연쇄 효과였습니다. SIC는 미국과 일본이 시장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분야인데, 그동안 한국은 수입 의존도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가 기판을 매번 새로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 저온 기술이 자리 잡으면 한국은 수입량을 크게 줄이면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유지하는 자체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해외 분석팀은 이를 한국 방산산업의 공급망 안정성 관점에서 핵심 변수로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최근 대형 무기 수출을 연이어 성사시키며 세계적인 생산량을 소화하고 있는데, 공급망의 불안정이 가장 큰 리스크로 꼽혀왔습니다. 그런데 SIC 재사용 기술이 상용화되면 장비 제작 주기가 단축되고 원가 부담이 줄어들면서 수출 프로젝트의 안정성이 크게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해외 매체들은 예상했습니다. 해외 군사기술 전문가들은 또 하나의 흥미로운 관측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이 이번 연구에서 보여준 생산 속도는 기존 그래핀 제조 방식보다 10배 이상 빠르게 측정되는데, 이는 차세대 무기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개발 속도를 한국이 다시 한번 앞당길 수 있다는 신호라는 겁니다. 무기 체계는 기술이 빨라질수록 패권이 이동합니다. 한국은 이미 K방산 분야에서 납기 속도로 세계 시장을 흔들고 있는데, 저온 그래핀 공정은 앞으로 첨단 전자장비가 들어가는 모든 무기 체계의 개발 속도 우위를 제공합니다. 해외 분석가들은 이 기술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드론, 레이더, 위성, 지상 레이저 장비 등에서 한국이 한 차례 기술적 스퍼트를 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해외 기술 보고서에서는 한국이 그동안 축적한 공정자동화 기술과 저온 그래핀 기술을 결합하면 장비 모듈 제작 시간이 지금보다 최대 20% 가까이 단축될 수 있다는 계산도 등장했습니다. 이런 분석들이 이어지자 해외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한 가지를 말했습니다. 한국이 1500도를 500도로 끌어내린 건 단순한 온도 변화가 아니라 첨단 무기 체계의 생산 공정을 재설계할 수 있는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겁니다. 다음은 25년 3월 31일 램제트 포탄 개발 영상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세 번째로 강력한 포탄을 개발했습니다. 현재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과 노르웨이가 대표적으로 램제트 포탄 개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한민국은 한국 토종 기업인 풍산에서 개발한 155mm 램제트 포탄의 시험 발사에 성공하며 최대 100km의 사거리를 기록해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2023년 애리조나주 유마 시험장에서 실시한 테스트에서 기존 포탄의 사거리를 크게 뛰어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사정거리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또 노르웨이는 방산기업 남모를 중심으로 최대 90km의 사거리를 목표로 한 155mm 램제트 추진 포탄을 개발 중입니다. 사실 풍산이 램제트 포탄 연구를 본격화하기 훨씬 이전인 2015년 말 일부 방산 관계자들은 K-램제트 프로젝트라는 가칭을 붙여 극비리의 실험용 탄체를 여러 번 시험 발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실험은 ADD의 협조로 지상에서 추진체 연료의 연소 특성만을 분리 측정하던 단계였는데 당시엔 여력학적 제어 문제와 탄 내부 폭발 위험성이 워낙 높아 실물 스펙에 근접한 시험은 엄두도 못 내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획득한 추진제 안정화 데이터가 훗날 풍산이 램제트 포탄 연구를 대폭 가속화하는데 결정적인 토대가 되었다는 비화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일반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사전 실험 데이터로 인해 풍산이 단시간 내에 자체 램제트 포탄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개발한 세계 최강의 램제트 포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드디어 포병의 혁명으로 불리는 램제트 포탄이 국내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포탄은 K9 자주포뿐만 아니라 차륜형 자주포까지 성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미래 기술로 손꼽히는 기술인데요. 이 때문에 벌써부터 국내외의 관심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풍산은 전통적으로 탄약 분야에 막대한 역량을 쏟아온 업체입니다. 155mm 포탄, 소구경탄, 그리고 해군용 한포탄 등 다양한 탄약을 생산해왔는데 최근에는 단순히 대량 생산 방식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더 먼 거리, 더 정확하게 타격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특수탄 개발로 눈을 돌렸습니다. 고폭탄은 전장에서 여전히 강력하지만 사거리를 극대화하는 탄약 발전의 흐름 속에선 기존 기술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로켓 보조 추진탄이나 베이스 블리드탄을 통해 사거리를 늘려왔습니다. 우리나라도 랩탄과 비비탄으로 어느 정도 사거리 증대 효과를 봤습니다. 하지만 램제트 포탄은 이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된 기술로 포탄이 비행 중 공기를 흡입해 연소실에 주입해 연료를 태우면서 추진력을 얻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이 램제트 방식이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상 구현이 굉장히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포탄 내부에는 폭약이 실려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램제트 엔진이 작동하기 때문에 높은 온도를 발생시켜 내부 안정화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연료가 한꺼번에 연소되면 공중 폭발 위험이 커질 뿐만 아니라 고속으로 압축된 공기가 제대로 제어되지 않으면 포탄 궤적이 틀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풍산이 이번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건 이미 상당한 수준의 여력학 제어 기술과 둔감 장약 기술을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램제트 포탄이 중요한 건 사거리를 100km 넘게 늘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K9 자주포는 일반 탄약으로 약 40km 정도의 사거리를 내는데 램제트 포탄을 적용한다면 지금보다 2배 이상 늘린 100km 권역의 원거리 표적을 타격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상 이제는 전술 지대지 미사일이나 다연장 로켓급으로 사거리가 확장되는 셈이라 포병 운용 개념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전망합니다. 앞서 소개한 내용으로 노르웨이의 남모 같은 업체는 이미 램제트 포탄을 세계 시장에 알렸고 미국도 차세대 화포 사업을 통해 이를 130km 이상 날려보내는 실증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등 포병 분야 강국들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알려졌으니 이 램제트 포탄은 분명 글로벌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풍산이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은 한국이 램제트 분야에서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는 분명한 신호로 읽힙니다. 최근 해외에서 K9 자주포의 성능이 재평가되며 주문이 폭증하고 있는데 그동안 탄약 수출은 크게 활성화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나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한국산 포탄의 주가가 올라갔지 이전에는 한국산 포탄이 있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국가가 기본 고폭탄은 자국 내에서 생산하려 하고 한국에서 완제품을 대량 구매하는 흐름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램제트 포탄이 상용화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왜냐하면 램제트 포탄은 아직 세계적으로도 개발이 쉽지 않아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우위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풍산 입장에선 이 특수탄을 기반으로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고 K9 자주포를 도입한 나라가 사거리 연장과 정밀 타격 능력까지 확보하려면 결국 한국의 램제트 포탄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이 기술은 포병 외의 다른 분야로도 확장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한국형 미티어 미사일입니다. 고체 램제트 엔진이 적용된 미티어 미사일은 종말 단계에서 고속 기동이 가능하며 최대 사거리에서도 높은 추력을 유지하기 위해 램제트의 연소 기술이 핵심이 됩니다. 이번 풍산의 램제트 포탄 성과는 곧 고체 연료 엔진 설계 노하우를 쌓았다는 의미이고, 이는 향후 공대공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 등 항공무장 개발에까지 연결될 전망입니다. 물론 램제트 포탄 개발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긴 이릅니다. 풍산은 2026년 12월까지 연구 개발을 지속하고 전투 배치까지 목표로 삼고 있는데, 각종 시험 평가와 실전 배치 전 검증 단계를 거쳐야 하는 과제는 남았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사거리 100km급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점은 해외 시장에서 상당히 크게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포병이 얼마나 강력한지 재조명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막대한 양의 견인포, 자주포, 그리고 보유 탄약을 통해 초창기에 우크라이나군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하루 10만 발 이상의 포탄을 퍼붓는 전술은 얼핏 구식으로 보이지만 상대가 버틸 수 없는 물량 공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서방에서 지원한 소량의 자주포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사거리가 길고 정밀도가 높은 하이마스 등으로 러시아 후방을 타격해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드러난 것은 현대전에서도 여전히 포병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사거리와 정밀도가 충돌 없이 함께 확보된다면 적의 후방까지 깊숙이 타격하면서 적군의 지휘체계나 보급로를 마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주포는 기동성이 뛰어나 각종 방어수단과 결합해 생존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K9 자주포는 세계 각국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폴란드를 비롯해 여러 나라가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 국가가 K9 자주포 플러스 램제트 포탄 조합을 갖추게 된다면 재래식 포병의 작전 반경 자체가 비약적으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가 러시아 국경 근방에서 작전을 수행한다고 가정하면 이전에는 손이 닿지 않았던 후방 지역도보다 적극적으로 압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군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지전 상황에서 후방의 핵심 표적을 노리거나 해안포를 기습 타격해야 한다면 100km급 램제트 포탄은 매우 위협적인 수단이 됩니다. 또한 차륜형 자주포가 향후 개발 완료된다면 이 포탄 역시 호환되도록 해서 기동성과 사거리 모두를 잡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풍산은 이번 시험 발사 이후 내부적으로 램제트 포탄의 추가 성능 개선과 양산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국내에서 램제트 기술을 독자 개발했다는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국방부나 방위사업청에서도 적극적 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2026년 전투 배치가 현실화된다면 실제 야전 배치 시점은 예상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램제트 포탄이 K9 자주포의 다음 개량형인 K9A3나 신규 차륜형 자주포용으로 최적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램제트 포탄이 기계적 화학적 특성이 까다로운 만큼 포신의 내마모성 강화나 포탑의 구조적 보강 같은 부분도 함께 진행될 텐데, 한국은 이미 수많은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들 플랫폼에 일괄 적용한다면 방대한 전력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해외 시장만 보더라도 호주, 폴란드, 노르웨이 등이 이미 K9 자주포를 구매하거나 운영하기 시작했고 사거리를 늘릴 수 있는 탄종에 대한 갈증이 큽니다. 풍산의 램제트 포탄이 합리적인 단가와 높은 신뢰도를 갖춘다면 향후 세계 시장을 선점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향후 인공지능을 접목해 표적을 자동으로 선별 유도하는 등 정밀도를 더 높이려는 시도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램제트 포탄이 완성 단계에 이르기까지 아직 넘어야 할 기술적 운용적 과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합니다. 발사 직후 매우 높은 가속도와 열이 발생하는 환경에서 연소실이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하고 포신 마모 문제 또한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몇 안 되는
램제트는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것은 이미 가장 어려운 문턱을 넘어섰다는 뜻이니 앞으로 남은 부분은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최적화를 해내느냐의 싸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풍산이 주도하고 있는 155mm 램제트 포탄 사업은 한국 포병 전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재부각된 포병의 가치와 글로벌 시장에서 K9 자주포가 누리는 인기를 고려하면 이 램제트 기술은 향후 한국 방산 산업 전반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엔 탄약 수출이 제한적이었더라도 이렇게 세계적으로도 개발 난도가 높은 특수탄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이미 자주포는 충분히 검증된 한국산 무기 체계로 자리 잡았으니 그 다음은 이 무기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줄 탄약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풍산이 이번에 얻은 램제트 엔진 설계 노하우는 미사일 분야에도 직결되면서 국내 군사 기술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국산 램제트 포탄이 전력화되는 순간 K9 자주포는 사실상 중단거리 미사일 수준의 타격 범위를 확보하게 됩니다.